지금 현재 대장동 일당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 공소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이 공소장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지금 구자용차장님 보면은 지분 절반은 이 대표 측이라는 그런 내용이 처음 못 박아서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가 됐고 그럴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공소장에는 어느 정도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고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승인해줬다. 이런 내용이 지금 공소장에 담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공소장에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해명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위원님, 이번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46번이나 언급된다고 하거든요. 그야말로 검찰에서는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공개된 공소장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수사가 정권 바뀌고도 늦어져가지고 지난 작년 8월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수사를 했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 공소는 아마도 배임하고 이해 충돌 정도 하고 뇌물이라든지 정치 자금은 조금 나중에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예 뇌물죄도 적시를 한 거죠. 배임, 뇌물죄가 적시가 되면 배임은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특히 428조의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저수지라고 했죠. 그거를 확보했다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썼는데 공소장에 승인했다고까지 썼다는 거는 그 승인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첫째, 배임. 아니, 대장동 일당들이 7,800억 원을 확보할 동안 성남시는 고작 1,800억 확보하고 나머지 그렇게 큰 이익을 준 건 배임 아니냐. 이해 충돌. 위례부터 해서 대장동까지 사업자들한테 다 사업 어떻게 할지 미리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익을 갖게 한 거 아니야. 특히 뇌물. 428조의 저수지라는 거는 당군 이래 최대 무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는데 428억 원이 맞으면 아마 당군 이래 최대 그리고 최악의 뇌물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정치자금 8억 4천 일단 지금 공소장에 넣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더 그게 드러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의 수사 리스크에서 지금 공소장으로 보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다. 현재 검찰이 신속보다는 정확 그리고 정치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밖에서부터 안으로 조여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지금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옥죄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관련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민용 변호사가 그제 재판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느냐라는 식으로도 말했다라고 이렇게 그제 재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관욱 소장님, 네. 이 진술과 공소장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데 지금 정민용 씨 얘기도 대부분 유동규 씨의 전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공소장이 어떻게 해서 설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연인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이잖아요. 설에. 그러면 이 얘기가 이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설상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배열을 한 건지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공소장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을 갖기로 했다.
뇌물 액수를 지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절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이면 도대체 얼마인지 이거를 그리고 뇌물이라고 적시를 했다 그러면 이 지금 대장동 5인을 이해관계 충돌법이 아니라 충돌 방지법이 아니라 뇌물죄로 지금 여기다가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걸 뇌물로 지금 안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용은 뇌물로 써놓고 또 법 적용은 그렇게 안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검찰도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최근에 김용 씨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 공소장을 이제 쓰는데 거기서 너무 이렇게 이 전제된 얘기들을 많이 썼다. 일본주의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쓰라고 지금 재판부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검찰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정하고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또 갖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검찰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검찰이 날조한 억지 주장이자 야비한 모략이라고 맞섰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입니다.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십시오.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날조한 억지 주장들입니다. 네, 차장님. 네.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검찰의 공소장이 설 연휴에 맞춰서 나온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해석의 여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취재 기자들이 늘 이 지금 검찰의 수사 이후에 공소를 제기를 했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는지 취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노력을 해왔다라는 점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공개된 공소장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 그대로 의혹으로 제기됐던 내용들을 검찰이 관련자 수사, 관련자 진술 조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서 이 유무죄를 다퉈야 되겠다. 이런 공문서가 공개된 겁니다. 그리고 공소장의 경우에는 이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 법사위원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정당하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법사위원들에게 제공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일부러 흘렸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억지 주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돈 논설위원님, 그 법무부가 어제 관련해서 이 공소장의 출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주장처럼 공소장을 검찰이 언론에 흘린 것은 전혀 없다,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들 요구에 따라서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을 하는데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보도하는 것이 보통이다라면서 일부러 흘린 것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 김만배 씨 등을 이제 지난 12일 날 추가로 기소를 했는데 원래는 그 기소 시점에 공소장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정권에서 추미애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못하게 했죠. 그래서 그 기소를 하고 일주일 뒤에는 이제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법사위에.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를 했죠. 그게 한 19일 정도 되겠죠. 그리고 21일 이때 보도가 나왔으니까 국회로 넘어간 뒤에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받은 의원이 이제 기자들한테 줬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공소장은 전혀 비밀 문서가 아니에요. 공개돼야 되는 문서예요. 공개돼야 되는 문서가 공개됐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발끈하는 게 좀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28일에 출석을 하겠다,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검찰에서는 2번은 소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쪼개기 소환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수사 기간 동안만큼은 진짜 이른바 검찰의 시간이거든요.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고 그리고 어떤 증거를 들고 있는지 전혀 피의자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지금 소환 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떠한 물적 증거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만으로 특히 전문 증거 진술 등만으로도 본인을 소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기조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는 수사이지만
최대한 정정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기조를 정하고 그러나 평일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못 가고 토요일에 가겠다라고 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먼저 해보고 소환 조사에 응했으니까 소환 조사에 맞춰서 검찰이 수사를 한 후에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말을 해도 될 것을 굳이 검찰이 2번 소환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장이 뭐 국회에 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1회 공판기일 이후에 국회에 제출되도록 규정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그 공소 제기가 되고 나서 7일 후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뭐 위반된 게 없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공소장이라는 것은 공문서임엔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검찰에 의한 검찰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정될 때까지는 재판의 판결문이 나와야 합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과는 공소장이 공개된 것과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사실이 이것이 완전 진실이라는 전제에서 지금 어떤 정치적인 공방들이 오가는 것은 좀 저는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헌법상 무죄추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그야말로 검찰의 주장인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도 분명히 살아있으며 이 부분은 재판 과정을 통해 분명히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지난 10일 그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실제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의견을 묻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번 검찰 조사에는 좀 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지난 조사에서도 진술서를 작성해 가긴 했지만 그것을 주고 뭐 진술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것도 좀 사실과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만에 하나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것, 피의자의 방어권을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피의자로서 앞으로 뭐 피고인이 된다면 피고인으로서 얼마든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소환에도 본인이 뭐 작성한 서면 진술서를 가져가 갈지 아니면 그냥 가서 말씀을 하실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게 어떻게 됐던지 간에 합법적인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사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뭐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전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사법 리스크를 좀 살펴봤습니다.